새해 첫날인 오늘 22대 총선도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또 다음 대선에 교두보를 만들고 하는 야당, 모두 100일간의 총력전을 벌이게 될 텐데요. 과연 민심은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오늘은 정치 원로이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총선 전망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날 사실 많이 바쁘실 텐데 YTN을 통해서 총선 전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이전 인터뷰를 쭉 봤는데 이제 반복되는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질문지를 꽤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좀 식상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별로 다 똑같은 얘기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좀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화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듯이 100일 전입니다. 총선. 자, 100일 후에 의석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지금 선거가 딱 지금 100일이 남았는데 지금 여당으로서는 이번 선거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 부닥쳐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과 같은 소위 의석을 갖다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집권 기간 동안 중간에 실시되는 총선에 있어서는 그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집권 기간 동안의 평가를 호의적으로 하면은 집권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소위 유권자들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집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할 것 같으면은 패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위 집권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 우리가 10월 달에 강서 보궐선거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유권자들의 소위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지금 정부의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결국은 과거 21대 총선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상당히 그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지금 확립을 했는데, 과연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유권자들로부터 소위 불신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하에 따라서 다음 총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당의 시각에서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여당은 자기네들의 소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고, 야당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할 것도 없지만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먹고 사는 게 야당의 원래 본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당이 좀 매우 많은 노력을 갖다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달에 실시된 강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표심을 국민의힘이 과연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게 그때 유권자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한 거라고 다름이 없는데, 그거를 마치 당에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당의 인적 변화를 가져오면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혁신위도 구성을 했다가 결국 가서 그 혁신위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비대위 체제를 갖다가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집권 여당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3번에 걸쳐서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 자체가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번에 이제 비대위를 설치를 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갖다 놓고, 참 한동훈 위원장의 그 신선한 모습을 가지고서 무슨 내년 선거를 갖다 준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선거 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과연 지금 남은 한두 달 사이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 헷갈려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네. 인식을 어떻게 하고 그 인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년 선거의 판도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문제라기보단 지난 강서 보궐선거 이후 좀 용산의 변화가 더 시급한데 아직 거기에 다다라 있지 못하다. 그렇죠. 그 말씀은 지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도 아직은 좀 빈약해 보이다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뭐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들어와서 약간의 뭐 레토릭은 좀 나오고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국민 생활과 관련해 가서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은 매우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지금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뭐 해결에 대한 소위 전망이 보이지 않고 해서 네. 뭘 가지고 가선 국민에게 표를 갖다가 달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네, 아무튼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라이트인데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면서 세대 교체를 전면 내세우고 있거든요. 언젠가 비대위원장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을 좀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운동권 청산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관련 없이 지금 뭐 586 과거 운동권을 갖다가 뭐 축출하는 것이 마치 시대 정신인 양 얘기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슈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좀 이슈를 제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이 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거에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위 자영업자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지금 취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사실 자영업자의 숫자가 670만이 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의 숫자가 7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위 경제적으로 매우 소위 핍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을 흔히들 뭐 긁지 않은 복권, 뭐 반쯤 긁은 복권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도 표현하는데 지금 당장에 네. 그런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지 못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도 저는 제시된 바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새로 생긴 비대위가 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레토릭만 있는 것이지 본질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고 있는 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대위원들의 면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부대위 면면이 아니라 지금 소위 비대위가 앞으로 뭘 할 거라는 거니 앞으로 한 달 정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그 선거 대책을 위한 어떠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선거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60%가 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해서 생겼다는 요인을 제대로 찾아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 강구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올해로 집권 3년 차가 되었지만 뭐 만으로 하면 1년 6개월 정도 집권 초기인데 그렇게 좀 지지율이 계속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선 국면에서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 있어서의 소위 야당과의 격차가 불과 0.7 이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이 양쪽으로 반씩 분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집권 초기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 편으로 데려와야 할 거냐 하는 이런 소위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한 노력이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이 제대로 안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당 내부 자체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마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할 그 무렵에 내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해서 내보낼 것 같으면은 아마 지지도가 10% 이상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막 크게 나는 기여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 내쳤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위 당의 후보의 지지를 보냈던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30%, 35%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를 품지 않은 것도 지지율 좀 부진의 큰 이유다.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앞으로 좀 지켜본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천 개혁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공천 개혁이라는 것이 뭐 사람 바꾸는 것이 공천 개혁인데 네. 그게 사람 바꾼다고 해서 지지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전혀 그동안에 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무슨 뭐 장관을 했다, 차관을 했다, 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다는 이런 간판만 가지고서 저희 지역에 나가서 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은 좀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 좀 평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야속할 만큼 좀 평가가 나오는데 아무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 선택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소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이상은 국회에 진출하지 않고 밖에서 정치를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뭐 위원장님이 맡으셨던 김종인 비대위 또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케이스로 이제 지목이 되면서 박근혜 비대위 때도 비대위원이셨기도 네.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랑. 그때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성공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건이 될까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차별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능한 건데 또 그것만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비대위가 무엇을 했느냐를 갖다가 내용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뭐냐면 소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소위 반대로다가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가 주민들이 25%로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서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시대에 그러면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복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도 하나의 복지의 일환인데. 네. 그래서 당시에 정강정책 자체를 갖다가 대폭 바꾸셨죠. 수정을 한 네.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와 소위 복지정책이라는 정강정책을 넣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논쟁을 그냥 되게 벌였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당시에 젊은 소위 유권자층에 소위 와닿기 때문에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갖다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겁니다. 그 사실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 뭐냐면은 경제민주화와 소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갖다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네. 아이템을 갖다 가지고 선거를 갖다가 3% 이상 이긴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좋은 정강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별로 보지를 않고서 이 정책을 갖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별로 먹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사실은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의 정강정책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네. 내가 보기에 그 정강정책에 대한 개념이 국민의힘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중진 의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 당 중진 의원들조차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성으로다가 자기는 소위 약자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으면은
정강정책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읽어보고 정강정책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면은 다소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다시 비대위원장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인자 역할에 충실할까요? 아니면 실력을 좀 갖춘 대권 주자로 거듭날까요? 한동훈 위원장만 놓고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뭐 2인자니 뭐 대권 주자니 하는 거는 좀 너무 시기적으로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 선거라는 게 3년 이상 개월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실시되는 총선의 결과가 결국은 어떠냐에 따라서 뭐 그 상황이 뭐 완전히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지금서부터 얘기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임대선하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도 얘기하다시피 뭐 당정 관계랑은 일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일체적인 관계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뭐 차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튼 불출마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사법 리스크 문제로 이선 후퇴 또 통합 비대위를 요구받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느냐 없느냐가 내년 총선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질 않아요. 네. 그럼 내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뭐 다른 거 떠나서 네. 이 여당이 뭐 잘못한 것을 갖다 먹고 사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좀 성사가 됐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비명계 민주당 내 어떤 그런 쇄신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뭐 이명박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만나서 무슨 일이 성사됐다고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 와서 그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가서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의 행동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것이지 그 이상의 것도 이해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초기에 화제가 됐을 때보다 점점 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혼자서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지금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가 얼마만큼 동조를 할 것이냐 하는 네. 거기에서 이 성패가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비명계가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추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당은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두 제가 사람의 보기에는 당 대표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대통령 선거하고 달라가지고서 각 지역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일단 3인의 어떤 행보가 이번 총선 앞두고 변수로 좀 꼽히고 있는데 누가 가장 폭발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 여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이준석 대표의 경우를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네. 뭐 그 별게 아니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문제를 볼 적에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 출마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뭐 당 내부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준석이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한 소위 과거의 예를 들어봤을 적에 지금 이준석 이 전 대표가 만드는 소위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내년 총선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는 것은
미리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십니까? 방향성에 나는 대해서? 어느 정도 이준석 대표의 소위 정당이 네. 한국의 정치, 특히 보수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빠진 질문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과 좀 맞물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과제로 꼽는 여러 가지 의제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이슈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쌍특검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스탠스가 중도 확장성을 가를 좀 변수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처리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네. 정치를 참여한다고 해서 선언을 했을 적에 당시에도 중도나 소위 젊은 층에서 지지가 굉장히 높아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그 지지도가 굉장히 취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있어서 과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표가 당시에 홍준표 후보한테 한 10% 이상 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어떤 리스크를 좀 털어내고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털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지금도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네. 이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이미 공고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공천 국면에 이탈표로 나오고 그 이탈표가 이준석 신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 일이고 그건 미리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서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정치 어른께 뭐 몇 석 이런 예상 질문 드리는 건 저는 좀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예상하십니까? 사람들이 유권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적에 네. 밖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이준석에게 몰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날 것 같으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비대위 얘기할 땐 박근혜 비대위 또 김종인 비대위 성공 사례로 얘기를 했고 또 제3지대 성공 사례는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김종필 자민련 또 안철수 국민의당 또 마침 그때 또 민주당에 계셨고 좀 어떤 점이 성공 요소였고 이준석 신당에 무슨 점이 그러니까 좀 사실은 김종필 소위 전 총재의 경우에는 이미 1987년 대선 때 충청도로 바탕한 신공화당이 그게 원래 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거치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김종필 씨의 경우는 완전히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기반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네. 안철수 씨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호남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탈당을 해가지고 안철수에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땐 지역 기반이 있었다. 그런 예. 거죠. 예. 이번에 이준석 신당은 좀 다를까요? 그때와 다르다. 이번에 이준석 신당은 어느 지역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를 가지고서 지금 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혁신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경계해야 될 지점은 어떤 점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너무 지나치게 발언을 좀 삼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지금까지는 굉장히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창당을 한다는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갔으니까 자기의 이미지를 좀 달리 형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혁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을 위해서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마 꽤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석에서 좀 그런 말씀을 하면 수용하는 편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수용호는 자세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흐름 어떻습니까? 뭐 금태섭 양양자 신당도 있는데 이른바 빅텐트 같은 텐트 아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금태섭, 이준석, 양양자 이 사람들은 하여튼 외명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워낙 여러 좀 국면에서 정치에 함께 굴곡을 하셨기 때문에 신당에서도 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 혹시 제안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나는 더 이상의 어느 정당의 역할을 안 하기로 아주 딱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요구하거나 네. 한 적도 없습니까? 네. 앞으로 요구가 뭐 와서 온다고 해도 물어보면은 내가 네. 저 답변을 해줄 수 있어도 내가 직접 거기 참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자, 통틀어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양쪽에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나는 뭐 정당들이 무슨 선거 때만 되면은 양쪽에서 무슨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영입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재 영입에서 되려는 사람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해요. 그러면서 그냥 선거에 하나의 이용물로다가 갖다가 잠깐 써먹고 마는 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는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재 영입 자체는 큰 네. 의미가 없다 선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아까 경제 민주화로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당 모두 놓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을까요? 왜 이걸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서는 양당이 모두가 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로만 민주화 했기 때문에 네.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대의 양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지표를 갖다 볼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를 하지를 않고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선진국이라고 해놓고 사회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엉뚱한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양극화, 그다음에 무슨 저출산, 그다음에 노인 빈곤, 그다음에 무슨 청년 실업 이런 등등에서는 사회 지표가 엉망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정부가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개념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다가 갖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지금 노정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100일 앞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워낙에 정치 사안을 좀 길고 깊게 넓게 보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을 좀 앞두고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 구도는 좀 지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좀 혹시 뭐 규정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뭐 양당뿐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예. 그런 희망을 갖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유권자의 몫인데 네. 유권자가 충분히 지금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갖다가 체험을 해봐도 본질적인 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들어가 가지고서 좀 중화하는 역할을 해서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좀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유권자가 하면은 네. 선거판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